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 수사인데요. 110명이 넘는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첫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멈췄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 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 100여 명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검경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물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일부 선관위 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서울 8개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어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사실상 무효 처리된 건데 전북 선관위가 뒤늦게 득표수 정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누락된 일부 투표소 개표 결과를 뒤늦게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회의를 앞뒀으니까 회의를 마치고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지 회의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록 속지의 제목을 잘못 적었는데 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채 개표를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투표소 유권자 994명의 표는 중복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민의는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할 생각합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새벽 이미 이런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큼은 끝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가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개표 완료 이튿날인 지난 5일.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사실을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전주지방법원장인 김상곤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지도 후보자들에게 문제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인 것을 밟아가면서 선관위는 집계 오류로 뒤집힌 득표수는 19표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에 이어 개표 입력 오류와 보고 지연까지 선거 관리와 사태 수습의 기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처럼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소 2곳의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사이의 득표수 차이가 기존보다 47표 줄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선관위가 두 후보의 득표수를 바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 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날을 새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의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6,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 쿠팡의 상당한 매출 규모뿐 아니라 이 434만 명의 비회원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은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입니다. 쿠팡에 대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은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각종 증거 자료의 보존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에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반도체의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의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근버스 접근성이 좋아서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98%나 치솟았는데요. 성남 분당, 광교가 있는 수원 영통구의 오름폭도 가파르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국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인 동탄의 롯데캐슬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범 단지 사람들이 팔고 연쇄 반응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르면 거기를 사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를 사고. 반도체 호황과 수억대 성과급 기대감으로 뜨거운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지난주에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세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정상회담 성과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 어젯밤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이튿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행사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한 공식 환영식이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김하병을 포함한 의장대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한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양국 대통령의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조금 전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한국의 EU 내 사회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아내 사회 교육국인 만큼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분야별 양해각서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 강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제작 협정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일은 이탈리아에서 국정 운영의 실권을 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날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정말 부적절했다.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선거 끝난 지 일주일여 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정 대표 면전에서 당장 사퇴해라.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비공개 회의였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선거 결과를 둘러싼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 정권은 짧다, 그 발언이 좀 파급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아까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우리 안의 차이는 상대 진영과의 차이보다 작지 않겠냐,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도 소환까지 하면서 뭔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어제의 여파는 가라앉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방선거 그 결과에 이어 어제의 발언까지 좀 섞어서 뭔가 책임을 묻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아까 우리가 또 기자들한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일단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연임 도전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통해서 평가를 받는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결과에 더해서 정권은 짧다. 이게 더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퇴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재명 요 언급을 정 대표가 15번이나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저렇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친명과 친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라든가 처신이 야당이 보기에는 사뭇 비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15번이나 부르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전날에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이 말은 조금 수정되어야 됩니다. 정권도 짧고 당권도 짧고 국민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스스로도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이 공소취소라고 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 특검의 손을 빌려서 공소취소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의도하는 바는 특검에 의하든 혹은 법무부에서 출범시킨 이른바 검찰미래위원회라는 것에 보고서를 빌미로 삼든, 혹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무회의에 앉혀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소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결국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국민을 무섭게 여긴다면 이런 공소취소 같은 거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 이름 15번 부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해 줄 리도 없고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실 리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발언 중에 나왔지만 이 대통령도 대표 연임 도전 때 중도 사퇴한 전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제 24일 날 뭐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시기의 문제지 사퇴는 미리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도전, 사실 연임 도전 자체가 뭐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임에 대한 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뭐 연임을 도전하려면 뭐 언제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 전 사례가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일찍 사퇴를 해서, 왜냐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 뭐 수많은 특보를 임명할 수 있고 수많은 당직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그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사퇴하실 건데, 다만 정말 그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도가 좀 되는 것처럼 24일 할 것인가, 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할 것인가,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아마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퇴는 이제 시기의 문제다라고 하셨고, 성시훈 부대변인은 아까 이제 그 연임 도전 여부도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송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에 도전을 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고, 심하게는 다음 총선 공천조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기호지세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 이미 정청래 대표는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해서 결국은 연임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른바 친명계도 사생결단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한 것도 지금 그런 명청 대전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민석 총리의 후속 인사로서 한성숙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상찬의 세 문장을 덧붙인 것,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현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 또 해외에 나가면서 공항에 여당 지도부가 배웅 나오지 않게 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명청대전이 이렇게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연임 도전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대통령은 나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나올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이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옹호한 뒤에 친청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외신 기고문을 언급하면서 포용하고 통합을 강조했는데,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구속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한 대목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통합의 힘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자.
예,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지금 사실 8.17 전당대회가 너무 일찍부터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사실 송영길 의원님도 계십니다. 네. 본인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뭐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사실 이 갈등의 중심으로 그냥 뛰어드셨었어요. 그래서 뭐 갈등 같은 거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선명성을 좀 내세우면서 발언들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땐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선 투쟁하는 거는 어느 정당이나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는 노선 투쟁하는 게 두려워서 뭐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아예 쫓아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내에서의 노선 투쟁이라는 거는 뭐 숙명적인 것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너무 과열될 경우 분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당대표가 누가 뽑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조금씩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그런 것들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당대표를 역임했었고 그리고 지금 영순위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당권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로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적보다 더 심하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전대에서 어떤 롤,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후보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송영길 의원도 아직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레이스에 뛰어들 거라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선거 캠페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송 의원이 오늘 페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원택 전북지사가 먼저 글을 썼습니다. 송 의원의 해당 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민주당의 내분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당대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제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그래도 대통령 권력을 여러 가지 당정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놓게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역학구도에 정면으로 개입하려고 하면은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뭐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겪어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햇수로는 집권 2년 차에 치러졌던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때 상황보다도 훨씬 더 현재 대통령으로서 힘은 강해요.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든 혹은 친명계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든지 간에 그 힘이 전당대회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열음이 빚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세력이 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그것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단기적으로나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과 반대쪽에 있는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총선을 앞두고 그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있게끔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분당이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한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8.17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그때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로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냐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 상황 받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됐을 거예요.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상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철없는 소리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 장 대표는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도 전면 재선거 주장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임명직 최고위원이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한테 본인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소리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한 30살 차이가 나던데. 그렇죠. 나이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본인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과연 적절한가? 저는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서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하라. 그 정도 멘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뻔히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점잖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철없는 소리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태, 우리가 아까 우재준 최고위원의 발언을 그 딱 한 문장만 봤지만 전체 문단을 다 보더라도 상당히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걸로 전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최고위원이나 이런 구성 자체가 지금 비당권파, 그러니까 친한계가 매우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한개미래 뭐 이런 기자회견도 봤습니다만 25명 정도의 의원으로 알고 있고 뭐 다른 친한계 의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30-40명. 거기에 뭐 물론 이번 원내대표 때 김도욱 후보가 받았던 뭐 47표, 48표 예. 그 정도가 그래도 지금 당권파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 우재준 최고위원의 저런 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계속 버틸 것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 지금 당원 당규상 5명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를 해야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거죠. 현재 당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축구로 치면 내일 새벽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반드시 16강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그 어느 대회든지 간에 16강에 못 가고 탈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표팀 감독이 아니 나는 내년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시안컵까지 계속 지휘봉을 잡겠다. 그리고 예.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어떤 경기는 전반 20분부터 30분까지 볼 점유율은 앞섰다. 그리고 우리가 3경기 내내 유효 슈팅은 더 많았다. 그리고 비록 16강에 못 갔지만 1승은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 팬들께서 공감하실까요? 그런데 그 감독이 그걸로도 모자라서 피파에 어떻게 재경기를 할지를 전달할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한다면 아마 축구 팬들께서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축구 팬들의 화살은 수석 코치 이하 코치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 나머지 코칭 스태프는 입장이 뭐냐? 여러분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마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올 겁니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꾸 그 국회 본청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계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늘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지금 본인들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를 향해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이제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한테는 이제 축하난을 보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권파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친윤 정치인이고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의 이 제스처는 장동혁 대표만 제외한다면 나는 어디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이 해달라.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실 뭐 원내대표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당내 여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비당권
건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과연 저런 난을 보내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왜냐하면 월드컵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본선도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본선도 못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본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누구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예상 밖에 약간의 선전이라도 했는가 이건 뭐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몇 가지 좀 뒷받침되는 데이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명분으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본인과 가까웠던 장동혁 대표를 굳이 그런 명분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뭔가 원내대표 입에서 사퇴하시라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정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이 소장파 대안과 미래가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이제 좀 시간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반드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원내의 총리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당 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상황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장동혁 대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물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코멘트를 보면은 의원들의 총리를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리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투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밝히거나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멘트를 보고 드는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밝힌다면은 아마 이것은 상당히 강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 결선에서 55대 48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불신임과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이 의원단 내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냐 이것을 비공개로 묻는다면 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차적으로 명확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의총을 열어달라 요구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14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재신임 투표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지금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당연히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소장파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밝힌 것은 아닌데 다만 총리를 확인하고 집단지성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그것 이상의 다른 절차가 있을까 싶고 물론 저도 정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대표의 정치적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당대표가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도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최근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검은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이제 잠실에 가서 부정선거 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행보가 당내 거취 압박을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도층으로부터 안 그래도 멀어져 있는 장동혁 대표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뭐 몰래 뭐 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몰래 좀 본인의 얼굴이 잘 안 보이도록 하고 갔습니다만 부정선거 팻말을 들고 저렇게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당이 됐다.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세력과 함께해도 전혀 그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 낯섦이 느껴지지 않는 정당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수많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학 학생들의 멘트에 그 선언에 중요한 내용들이 정쟁에 우리의 선언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마련해준 선관위는 반성하라라는 네.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리로 뛰쳐나온 정말 순수하게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력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본인의 이런 정치적 연명을 위해 지금 악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메시지나 팻말로 봤을 때는 본인의 뒤에는 이제 그 순수한 2030 세대들은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론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가 본인의 정치적 연명을 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 규상 뭔가 지금 합법적으로 뭔가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지금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팻말을 든다고 해서 본인이 그런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도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아닌 잠실 시위에 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조갑재 대표는 철부지 장동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당내외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57%고요. 이게 지난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것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면서 사실은 전화 면접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고 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인물도 살아 돌아왔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보수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이슈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패배하긴 했지만 전체 스코어는 12대 4예요. 그리고 평택을이나 부산 북갑에서 패배했다고 하지만 보궐선거 스코어는 또 9대 4대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소 취소, 스타벅스, 황제 투표, 선거 개입 이렇게 본인이 초래한 논란과 이슈들이 결국은 중도와 중도 보수를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본질적인 반성을 보이기보다는 공소 취소는 해야 된다는 뉘앙스에 가깝고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예.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소 취소는 앞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전망적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여론조사가 여당에는 좀 뼈아픈 결과였음이 수치로도 또 나타나는데 이런 조사도 했었습니다.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라는 응답이 45%였고요. 여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앞서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유권자들은 이번 승리를 여권 승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이겠죠.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직전에 이제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 지금은 뭐 정당 지지율을 조금 올랐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역대 최저 정당 지지율을 뭐 이끌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탄생시킨 당본인이 이끌고 있던 그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정도 스코어밖에 못 낸 거는 이건 여권이 못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뼈아픈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낮은 좀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도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고 집권 여당 그 의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지방의회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활용을 잘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들어주신 그 이유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집권 여당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준비는 유권자들은 돼 있지만 너네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조금 오만해 보일 수 있으니 조금 고개를 숙여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걸 받았고 우리 민주당도 그걸 받는다면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별로 진정한 승자 국민의힘이 40.3, 더불어민주당이 34.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패자를 또 물었는데요. 이건 인물로 물었는데 진정한 패자는 장동혁 대표가 30.3, 정청래 대표가 25.6. 진정한 승자는 국민의힘, 진정한 패자는 장동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국민들께서 이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망적 응답이 상당 부분 이제는 가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즉 국민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는 결국 이르든 늦든 종식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서울시장을 지켜낸 오세훈 시장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생활한 한동훈 의원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보수 정치의 전면에 서면서 보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 승자라고 보시는 것이고 동시에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에 있었거나 장동혁 대표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인물들이 대거 살아 돌아오고 한편으로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패배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응답자들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어떠한 방향과 물결이 형성되면은 굉장히 그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평가가 계속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텐데 그렇죠. 어떨까요? 이제 여론조사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우리가 앞서 지금 두 개를 봤잖아요. 근데 앞에 있었던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국민의힘이 40.3%다. 그걸 이끈 사람 나 아니냐? 뭐 나에 대한 패배는 뭐 당내 싸움이나 아마도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이 지표가 아까 재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이 지표를 오히려 명분 삼아서 나는 당대표직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패자도 가장 높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으나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현장 분배 실패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장 남았다며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용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인쇄 비율이 73%를 넘어 실제 송파구 투표율인 65.8%보다 넉넉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축소했던 배경에 대해선 과거 과도하게 인쇄된 잔여 용지 탓에 보관상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 폐기물 업체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오각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악용하는 민주질서 침해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저는 대오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민주질서의 침해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들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목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과세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입주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의 다리 부위가 붕대에 감긴 채 나왔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합류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유기된 신체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등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처음 신체를 발견한 신고자 진술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드나든 쓰레기 수거 차량들을 조사하며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장기 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중이던 광주광역시의 대표도서관이 붕괴하는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6달 만에 책임자 11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붕괴 사고는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마련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피의자와 변호사가 속속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붕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11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용접 불량 인정하십니까? 현재까지 40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는 광주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만연해 관행 혹은 또 부조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수사 결론 내려야 되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총체적인 부실이 합쳐져 벌어진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용접 불량으로 하중 전달 기능이 떨어져 전체 붕괴로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미흡했고 불법 재하도급에 무등록 업체의 공사 참여 정황과 자격증 없는 용접공해 작업도 드러났습니다. 계획서대로만 갖다 공사를 진행을 해도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역시 전형적인 현재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서 사고로 유발이 된 것 같아요. 경찰은 용접 작업을 재촉하는 등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과정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하고 이외 건설 사업자들의 0.210에서 0.716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점이 확정되면 시공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누적될 시 선분양 제한, 공공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 빚투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9조 원 이상,
은행에서만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181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수치로 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 전월에 5조 5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무려 5조 3천억 원 급증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2조 원 감소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에서만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에 더해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고액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5월의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줄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주요 수출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고 재경부와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허 차관은 실물 경제는 견조하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는 경우 기업과 가계 부담을 키우고 민생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출 대금을 즉시 환전하고 해외 유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게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철없는 소리라니요.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일반 이적 등 혐의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인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이 인권 유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고문 활동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이뤄진 거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위법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선 인지를 통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데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애초부터 고발장에 포함돼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수사 과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변호사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는데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걸로 보인다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 선박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라는 점이 이란의 통항 허가를 받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SK 해운 소속 LNG 운반선인 이 배를 실제 운용하는 곳은 카타르 에너지로 이 회사가 선박 통항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통항과 관련해서는 타국 측의 용선사 측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선박의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입니다. 배에 실린 LNG 최종 목적지가 파키스탄인데 용선사 측이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종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행 화물 통항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8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HMM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탈출이지만 호르무즈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이 남아 있습니다. 100일 넘게 고립돼 있는 한국인 선원 숫자만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통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우리 선박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최대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로 이틀째 공습을 벌이자 이란도 탄도미사일 12발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위태로워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격 수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건물 안에서 소방관이 물을 뿜으며 불을 끄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불타 없어진 자동차 여러 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반격하면서 바레인의 주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레인 내무부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 차량과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고 11살 소녀 1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군기지 등 미군 핵심 목표물 18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의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 12발로 공격해서 F-35와 F-16 같은 미군 전투기들과 지휘통제센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آتش بس مورخ 19 فروردین 1405 را عملاً بی‌معنا کرده است. 이란 정부는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해 영토와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는 태도를 고수하면 고립만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5km 떨어진 곳까지 공격 목표로 삼으면서 종전 합의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공습에 나서기 직전 이란 측에 인명 피해는 없을 거라며 제한적인 공격이라는 점을 미리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유럽 순방 두 번째 국가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이탈리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상각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안보는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뜻하는 안미 경중 전략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고 중국 또한 주요 교역국이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이번 방한에서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제는 인기 예능까지 나와서 입담을 뽐냈는데요. 사람들이 외국인 CEO에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So easy.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Who doesn't love golden? 골든요. Up. So good. 좋아요, 좋아요. I do also love 화사. 네.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지켜 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 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유작인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의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이 첨탑의 완성으로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돌로 된 성경을 짓겠다는 가우디의 꿈이 14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하는 레오 14세 교황. 바르셀로나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열띤 환호를 보냅니다.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 서거 100년이 된 날, 교황은 그의 미완성 걸작인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스페인 최고위급 인사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갈망과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Como arquitecto ardente de fe, el venerable Antoni Gaudí va concebre aquests espais amb el desig de narrar els misteris de la vida del Señor.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성당의 중앙탑, 예수 그리스도 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했습니다. 1882년 착공해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성당의 최종 완공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성당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고 외부 대형 계단 설치도 남아있는데 2034년쯤은 돼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가우디의 설계대로라면 출입구 앞쪽에 있는 집들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490만 명이 몰리는 스페인 대표 명소로 성당 외관만 구경하는 무료 방문객도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48개 나라가 본선에서 겨루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개막 날 경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 하고 싶고.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의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는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기아의 김도영을 비롯해 관심을 모았던 와일드카드로는 두산 곽빈과 LG의 문보경 그리고 한화의 노시환이 뽑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 선발 기준은 만 25세나 4년차 이하. 투수에서 KT의 소영준과 롯데 김진욱, 두산의 최민석 등 현재 팀에서 선발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먼저 호명됐습니다. KT 박영현과 SSG 조병현, 기아 성영탁 등 각 팀의 전문 마무리들도 포함됐습니다. 내야수에는 기아 김도영을 비롯해 NC 김주원, 삼성 이재현 등이, 외야수에는 한화 문현빈과 롯데 윤동희 등이 뽑혔습니다. 정규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한 9월, 한 팀에 최소 1명, 최대 3명의 기준도 고려했습니다. 굉장히 역대급 시즌, 그다음에 또 순위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25세 이하 선수로는 부족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와일드카드 선발에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중심 타선과 내야의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선수로 LG 문보경과 한화 노시환을 뽑았고 에이스 역할에 맡길 투수로 두산 곽빈을 선발했습니다. 확실하게 한두 경기를 맡아줄 수 있는 에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곽빈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속도가 늦은 KT 안현민과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는 한화, 정우주 등이 고민 끝에 탈락했고 아마추어 선수는 제외했습니다. 군 미필 선수는 16명,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은 대회 준비 기간을 포함해 2주 정도 소속팀을 비웁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기아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8승째를 따내며 다승 부문 단독 선두로 나섰고 한화는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이도윤의 활약을 더해 기아를 5대1로 물리쳤습니다. 삼성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오러클린을 앞세워 KT를 8대1로 눌렀고 선두 LG는 송찬희가 2루타 4개, 5타점으로 활약하며 SSG에 15대1로 승리했습니다. 카메룬이 4안타 4타점을 기록한 두산은 롯데에 12대7로 승리했고 NC는 키움을 3대2로 꺾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